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부정기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부정기선의 운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정기선 운송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기선의 운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건 이제 선복 운임입니다. 럼썸 프라이드, 럼썸 차터라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전기선 뒤에서 공부하게 될 라이너 전기선의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단위가 돼요. 보통은 이제 운송 물품이 몇 개이냐, 중량이 어떠냐, 용적이 어떠냐, 뭐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통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럼썸 차터 혹은 이제 이 선복 운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배의 공간을 뜻해요. ship's space를 말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운임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그 선복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개별 운송 계약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럼썸 프라이시나 럼썸 차트를 하게 되면 화물을 다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화물이 몇 개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화물이 무게가 부피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간을 빌리는 임대료, 여러분들 그 어떤 뭐 대관,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빌리는 거 있죠. 뭐 컨벤션 홀이 됐든 아니면 뭐 강의실이 됐든 어떤 공간을 여러분들이 빌려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공간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사용료를 낼 때 그 공간에 입장객이 몇 명이었는지, 그 공간에서 뭐 사실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뭐 별로 크게 그 공간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개의치 않아 하죠. 그런 것처럼 선박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어떤 화물을 운반하고 어떤 수량의 화물을 운반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공간을 빌린다는 개념으로서 공간을 빌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선복 운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 운임이 있습니다. 프로레이트 프라이드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닙니다. 뭐 여기 이제 설명에서도 나오다시피, 강의 자료의 설명에서도 나오다시피 선박이 항해 중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이라든지 기타 원인이 발생을 해서 항해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까지 가기로 돼 있는데 중간에 멈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운송 계약의 일부만 이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그 진행된 비율, 운송이 진행된 비율에 따라서 선주가 취득하게 되는 운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항로 상당액 운임, distance price, 거리가 나간 만큼 비율에 의해서 운임을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비율 운임이고, 부적 운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드 프라이스라고 있습니다. 데드 프라이스는 용선을 할 때, 배를 빌릴 때 일정량의 운송 화물을 계약을 했는데 하주가 그 계약 수량을 선적하지 못했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해서 지급하는 운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노쇼를 했을 때 이제 그 일종의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데드 프라이스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못 채운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적운임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적운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를 그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서 이걸 얘기하게 될 것 같긴 한데, 포워더들 중에서도 자기가 실제로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MVOCC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송 주선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프라이 포워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배의 그 선복을 그냥 통으로 빌리는 거예요. 럼섬 차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화물을 이렇게 전체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소액의 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중간에 수수료를 먹고 그 사람들의 운송을 받아서 모아서 컨솔리데이션을 해서 선박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해주는 중간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운송, 아주 그 작은 하주들의 운송을 이렇게 모아서 큰 선박을 빌려서 중간 역할을 롤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선사로부터는 어느 정도 공간을 빌렸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어요. 영업을 잘 못 뛴 거죠. 그때 그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 공실이 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 운임이고요. 연속 항해 운임은 어떤 특정한 항로를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디스카운트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팟 운임. 여러분들 핫스팟 이런 거 쓰죠. 와이파이 핫스팟. 그래서 요거에 일종의 계약 직후 짧은 기간에 이렇게 뭐 핫딜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들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보면 뭐 핫딜 이런 것들이 뜨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짧은 기간 내에 선적을 해가지고 후까 빈 부분을 채워서, 이게 이제 선사 입장에서도 빈 배로 가는 것보다 어쨌든 배를 다 채워서 운송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좀 아주 쉽게 말해서 핫딜 가격인 거죠. 운임 자체가 핫딜 가격으로서 제시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운임을 스팟 운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 계약 운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부정기선을 운송하는 회사들, 부정기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런 장기 계약 운임 형태로 실제로 하주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기선을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정해진 루트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운송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운송 공급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실무 단계로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운송을 하는데 운송의 운임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을 원하지, 뭔가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기선을 운영하는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주들이, 자기들의 고객들이 매일 운송하거나 매달 운송하거나 뭐 아주 계속 주기적으로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객으로서 붙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계산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운송을 하지 않고 철강석이나 석탄을 꾸준하게 수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하주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하주를 물어서 매 그 건마다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송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것이 일종의 뭐 운임 자체의 디스카운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의 경우에 이제 철강석을 주기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이 부정기 선사들이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공급을 선박에 대한 운송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차터. 이거는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선박의 부정기선의 뭐 종류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임 자체를 기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운송의 어떤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화물의 선적부터 양육항에서 화물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의 그 날짜를 뭐 하루당 얼마, 24시간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용선료를 정해서 운임을 받는 그런 방식이 데일리 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기선 운송이 있습니다. 정기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항로를
항로를 운항 일정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운송 형태를 정기선 라이너 운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운항 일정과 운임 율표에 따라서 운항을 합니다. 일종의 셔틀버스, 시내버스, 뭐 이런 그 정해진 타임에 정해진 루트로 다니는 그런 버스들 있죠. 그런 버스들이 바다에서 이 라이너 같은 선박들, 정기선 운송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우리가 셔틀버스처럼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운송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컨테이너 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다 컨테이너 선이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정기선 운송하는 선박들 중에서도 재래선이 있긴 합니다. 벌크선이 있긴 해요. 하지만 주로 정기선 운송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산품이 많고 포장 화물이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고, 컨테이너 선이 정기선 운송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기선 운송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일단 이 스케줄이 나옵니다. 연간 스케줄, 뭐 월간 스케줄, 주간 스케줄 이렇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하주들이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정기선사의 운송을 의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 루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통해서 선사에게 운송 의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스파팅을 받을 수도 있고, 화물의 물동량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 이제 원체 전기선사들의 어떤 그런 서비스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적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들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서, 개인적이 이 전기선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비스로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이 선사들의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 신규 진입하는 선사들이 적었고,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긴 하죠. 오늘날에도 주요한 대형 선사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가격 담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각 국가의 독과점법이라든지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 오늘날의 그 선사들이, 오늘날에도 해운 동맹이 존재합니다만, 오늘날의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운임을 가지고 가격 담합을 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화물의 어떤 공동 선적, 공동 운항, 공동 콘솔리데이션, 이런 어떤 업무적인 협력과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가격으로 장난치는 거는 좀 되도록 요새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기선 운송의 방향성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것이 화물이 어떤 상태인지, 수량이 어떤지 그런 거 상관없이 선화증권, 이게 용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요.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이제 선화증권에 의해서 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선 운송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다 공시되어 있어요. 운항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주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송 루트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조율을 하는 거죠. 찾아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클릭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예전에는 클래식한 방법으로는 이제 이걸 서류를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shipping request라는 걸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shipping request를 보고 선사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받죠. 근데 예전에는 클래식한 시절에는 shipping request 종이 서류가 오면 거기에 이제 운송 계약과 관련된 부킹이 쉽게 말하면 예약이죠. 예약을 해서 예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복 예약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품 선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전기선 운송 절차는 오늘날의 운송 절차고, 클래식한 방식의 아주 과거의 그 전기선 운송 절차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자, 선복이 부킹이 돼서 예약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하주들이 선사에게 화물을 넘기겠죠. 운송인한테 화물을 넘기면 선적을 하겠죠. 그래서 재래식 선박의 선적이 이루어지면 그 선박의 1등 항해사가 메이트 리시프트라고 MR이라고 하는 서류를 끊어줬고, 그 MR이라는 서류를 들고 선사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선사의 사무실에서 MR과의 교환으로 선화증권 BL을 교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클래식한 방식의 전기선 운송 절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다 인터넷으로 돼 있고 페이퍼리스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부킹이 되면 거기에 부킹된 내용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럼 정해지면 이제 물품을 보내죠. 운송인한테 보내고, 그것이 FCL 컨테이너든 뭐 LCL 컨테이너든, FCL 컨테이너면 스파팅이 와서 하주가 자기의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적재할 것이고, 뭐 LCL이면 컨솔리데이션 작업을 해야 되니까 CFS로 물건을 입고를 시킬 텐데, 어쨌든 그렇게 입고를 시키고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계정이나 이런 거에 로그인을 하면,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요새 온라인상에 페이퍼리스화된 이제 선화증권, 이 도큐먼트죠. 전자서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뭐 좀 최신 경향을 반영한 전기선 운송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메이트 리시프트 같은 서류들을 뭐 무형영어 시험이라든지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전기선의 운임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게 되느냐라는 건데, 뭐 화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것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서 톤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고가품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중품이라든지 뭐 기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운임이 높아지는 그런 운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용적이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 부피입니다. 쉬운 말로.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운임을 정하는 것을 용적 화물이라고 하고, 중량을 기준으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운임을 더 내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운임을 더 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여기 뒤에 밑에 나오겠지만 뭐 무차별 운임 내지는 뭐 박스 레이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는 일단 하주로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서 FCL 화물의 경우를 말합니다. LCL 화물은 조금 다른데, 그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안에 일단 화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피가 너무 큰다거나 길이가 너무 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무게의 이슈는 있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에 하나에 넣을 수 있는 무게의 그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다 규격화된 운송이잖아요.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20피트가 됐든 40피트가 됐든 그 규격화된 사이즈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그 화물을 일단 선박에 적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 20피트짜리 컨테이너는 얼마, 뭐 40피트짜리 컨테이너는 얼마,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하는 방식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별도의 추가적인 할증료를 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운임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박스 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량 기준이 될지, 부피 기준이 될지, 아니면 가격 기준이 될지, 아니면 박스 레이트를 적용할지, 이런 방식으로 뭐 어떤 것이 됐든 전기선 운임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할증료가 붙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박스 레이트를 쓰든 중량을 기준으로 하든 부피 기준으로 하든 뭐 종가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를 넘어가는,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부피가 너무 크거나 너무 길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운임의 플러스 일종의 서차지, 우리가
추가적인 돈을 더 낸다. 여러분들이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타면 할증 요금이 붙죠. 그런 것처럼 서브차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중량 할증 운임 무거울 때 내는 거겠죠. 용적이나 장척이 길다는 거예요.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길은 경우에 내는 그런 할증료가 있을 수 있고, 최선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란 게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은 너무 복잡해.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뭐 우리가 앞에서 부정기선 운송할 때도 최선료 냈었죠. 최선료가 뭐예요? 정박 기간이 있는데 정박 기간보다 그 화물에 정박을 해서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종의 디스어드밴티지 형식으로 벌금 내는 것을 최선료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선의 경우에도 그런 최선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전기선은 정해진 가격으로 운송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종의 최선료를 서차지 형식, 할증료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옵셔널 차지라고 있는데, 이게 목적항을 딱 처음부터 지정을 한 게 아니라 뭐 출발 후에 뭐 이 항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항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을 보유했다가 나중에 정하는, 뭔가 이런 뭐 선택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선택권에 대한 부수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옵셔널 차지가 있고, 통화 할증료, 유류 할증료가 있습니다. 이 유류 할증료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나가 보면 비행기를 탈 때 유류 할증료가 붙어요. 비행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박에도 이 운임의 주를 이루는 연료 가격, 쉽게 말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송사가 손실이 나면 좋겠지만, 손실이 나면 자기들이 부담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나 혹은 비행기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부담하지 않는 거죠. 고객한테 떠넘기는 거죠. 유류할증료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증 운임을 받는다. 기본 운임 외에 할증 운임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운임은 아니에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한테 주는 돈은 아니에요.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야 돼요. 구별이 돼요.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24번, 25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내가 하주고, 나한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 다시 말해서, 전기 선사에게 주는 돈이에요. 기본 운임일 수도 있고, 서차지일 수도 있고. 근데 26번 슬라이드는 거는, 이거는 운임은 아닌데, 일종의 운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항만청에 낼 수도 있고 터미널 오퍼레이터한테 낼 수도 있고 당국, 세관이나 아니면 그 정부, 그 나라 수입국이나 수출국 정부에 내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사에게 운송을 의뢰를 해가지고 운송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것이 운임이라면, 여기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운송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나가는 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5페이지 부두 사용료 있어요. 부산항이 그냥 뭐 공공시설이라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두 사용료 내야 됩니다. 부산 항만공사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런 뭐 이제 부두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뭐 신선대라든지 간만 여기 학교에서 가까운 그런 부두도 있고, 저기 가덕도 쪽으로 나가다 보면 부산 신항도 있고 한데 보면 컨테이너 야드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거기 컨테이너가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야적되어 있고, 끝에 겐츄리 크레인 있고, 그렇죠. 거기 사람들과 차량들이 막 오고 가고, 공짜로 하지 않겠죠. 돈 받겠죠. 이용료, 그 화물 처리해주고, 선적해주고, 내려주고, 보관해주고, 운반해주고, 정리하고, 뭐 많겠죠. 돈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지를 받습니다. 그걸 이제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라고 합니다. 자, CFS.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전기선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항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CFS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CFS를 지금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FCL 컨테이너가 있고 LCL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LCL 컨테이너는 쉽게 말해서 Less Container Load라고 해서 소량 화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하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쓰면 FCL이에요. 풀 컨테이너 로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나는 그냥 뭐 박스 한 두세 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큰 컨테이너 안에다가 뭐 골판지 상자로 박스 한 두 개, 세 개 넣고 운반하면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공간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 하주들의 하물의 경우에는 항구에 가보면 CFS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합니다. 뭘 하냐면 목적지가 같고 하물의 성격이나 무게나 부피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목적지가 같은 소량 화물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 넣어줘요. 그걸 혼재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장소를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CFS라고 합니다.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 용당 캠퍼스 알죠? 용당 캠퍼스로 가가지고 그 가면 더 나아가면 그 번영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부둣길로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부둣길로 가는 그 길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바다 쪽에 이런 무슨 공장처럼 생긴 데가 있을 거예요. 항구 쪽에. 그거 보면 거기 뭐 세방이나 뭐 이런 물류 기업들의 뭐가 있냐면 CFS가 있습니다. 되게 가까워요. 학교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런 곳에서 이런 컨테이너를 하나를 채우기 위한 여러 소액 하주들의 화물을 혼재 적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짜로 안 해주겠죠. 돈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CFS 차일지를 받고요. 세금 냅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도로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무거운 차량들,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저기 길을 저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을 다 박살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세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컨테이너서 받고 자, 뭐 서류 작성료라든지 뭐 화물 인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부수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채선료하고 지체료, 디텐션 차지하고 디모리지는 앞서서 우리가 부정기선의 운임을 얘기를 할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이 운임이 지출이 그러니까 이제 정박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디메리트로 지급되게 되는 돈이 채선료가 되겠습니다. 자, 해운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운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뭐 쉽게 말해서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고 여기 회원들이 가입되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기 지금 영국 유럽식의 폐쇄 동맹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개방형의 동맹 형식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했냐라고 하면 여기 뭐 운임 협정이라든지 항해 협정이라든지 공동 계산 협정이라든지 공동 경영 뭐 중립 감시기구 맹해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운 동맹이 독과점이나 이런 이슈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가격 담합을 하고 운임 통일 뭐 그렇죠. 그리고 그 운임 담합이나 통일을 해서 벗어나는 애들 곤란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 남의 식구가 나와리를 침입한다. 영역을 침범해 온다.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 떨어뜨려서 덤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들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항로에 운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격을 덤핑을 쳐가지고 경쟁사를 투입시켜가지고 상대방 선박들이 거기를 그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혹은 떠나가게 만드는 뭐 그런 맹외선 대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운임 가지고 이렇게 담합을 하고 이런 합의를 해서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각국의 여러 가지 독과점법으로 문제가 되고 제재가 되고 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항해 협정이나 뭐 공동 뭐 이런 운영 뭐 이런 측에서 동맹이라는 게 개념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을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각 선사들이 여기 전기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터미널을 다 자신들의
어떤 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자신들의 터미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영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회사는 유럽에 여러 항구에 터미널을 두고 있다. 어떤 특정한 선사는 아시아 지역에 여러 항구와 터미널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뭐 고객들이 주로 아시아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의 영업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동맹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얼라이언스로서 우리 고객이 그쪽,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이 내가 화물을 받아줄 수 있는데 원하는 목적지를 보니까 그 목적지에 우리 배가 안 가. 그러면 우리 동맹선사의 배가 간다라고 치면 우리 동맹선사의 배를 이용하게 해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오퍼레이팅,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해운 동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운 동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대하주 유인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로 운임을 통해서 통제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고객들을. 근데 오늘날의 그 해운 선사들이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부수적인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의 역량과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하고 있지. 뭐 가격으로 장난을 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옛날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용어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계약 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 가격이 있고 우리 회사, 우리 동맹만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충성 고객인 거죠. 충성 고객한테 제시하는 가격이 듀얼 가격으로 있다. 한 가지 서비스에 가격표가 두 개다. 뭐 그런 뜻인 거고 삼중 운임제가 있습니다. 삼중 운임제. 삼중 운임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가격, 동맹 선사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충성 고객에게 제시하는 그 숨겨진 가격, 거기에 더해서 뭐 FOB인데 송하인이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경우 추가 할인을 주는 가격. FOB에서 송하인이 그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의미죠? FOB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커텀스에서 배웠잖아요. FOB의 경우에는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 수입자가 부담하죠. 그러면 수출국 쪽이 아니고 수입국 쪽에 있는 수하인, 함을 받는 사람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운임을 나중에 주게 되겠죠. 운임 후불이죠. 쉽게 말하면. 목적지 쪽에 하물이 도착해야 되는 수입국 쪽에 있는 사람이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FOB니까. 근데 FOB인데 수출국에 있는 물품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송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어떤 그림이 돼버리죠? 운임을 미리 준다. 운임 선불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OB인데도 불구하고 운임을 프리페이드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좀 더 깎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게 이제 삼중 운임제입니다. 자, 운임 환급제 있습니다. 운임 환급제에 영어 표현이 있는데 프라이드 리베이트 시스템이에요. 리베이트 뭐죠? 뭔가 이게 돌려주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동맹만 이용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할인이라든지 우대 운임이라든지 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동맹만 이용하면 뭔가 더 혜택을 주겠다. 마진을 더 챙겨주겠다. 이런 개념들이 이 동맹의 대하주 유인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운 동맹의 장단점 있습니다. 이 장점은 규칙적인 운송에서 뭐 일정이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합리적이고 해운 동맹에 있는 선사들끼리는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배선이 이루어지고 경쟁을 막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대형 선사들 간의 이런 이합 집산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하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차별성과 어떤 주도권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주요한 전기선사 동맹을 보면 2M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2M이라고 하는 거는 M자, 알파벳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선사가 만났다는 거죠. 머스크가 있고 MSC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머스크와 MSC가 1, 2위 업체였어요. 1, 2위 업체인데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MSC가 1위로 나섰는데 어쨌든 얘네 둘이서 1,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배력이 가장 뛰어난 1위 선사와 2위 선사가 손을 맞잡은 경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슈가 이 두 회사의 얼라이언스의 그 계약이 내년 1월까지예요. 곧 끝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해운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이슈이긴 합니다. 뭐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죠.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슈이긴 한데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기 이쪽 해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대의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M이라는 얼라이언스를 제외하고 오션 얼라이언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션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CMA, CGM, CMA, CGM, 코스코, 에버그린, 요거 C로 시작하는 회사하고 코스코는 이제 중국 선사입니다. 중국 선사고 CMA, CGM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선사인데 여기가 이제 오션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D 얼라이언스라는 데가 있어요. D 얼라이언스. D 얼라이언스는 독일의 하팡로이드 그리고 이 원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세 개의 선사가 합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NIK, MOL, K라인 이런 선사들이 합병을 해서 탄생시킨 원이라는 회사와 지금 여기에 강의 자료에는 현대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상선이 아니죠.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죠. HMM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의 현대그룹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죠. 그런데 구현대상선이죠. 구현대상선인 HMM이 D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사들 간의 이합 집산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들이 향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선과 부전기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전기선은 지정된 루트를 다니는 거고 부전기선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운임 자체는 그 물동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기선이 비쌉니다. 풀 서비스예요. 일종의 전기선은 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패키지. 근데 부전기선은 호텔팩 같은 거예요. 이 해외 여행으로 치면 부전기선은 그냥 항공권만 딱 결제해서 쓰는 거고 전기선은 가이드도 붙여주고 뭐 셔틀도 붙여주고 식당도 예약해주고 하는 어떤 풀 서비스 패키지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은 아무래도 매주 뭐 매월 이렇게 정해진 루트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운임도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부전기선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더 심하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임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점이고 전기선을 하는 선사들의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주로 컨테이너선 그 중에서도 뭐 18,000 TU가 넘어가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기선의 경우에는 그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벌크선이 많고 상대적으로 전기선사에 비해서는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운송계약의 형태를 보면 전기선사는 우리가 앞에서도 수차례 얘기했던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선화증권을 통한 계약, 개품 운송 계약이 이루어지고 부전기선의 경우에는 차터파티를 통한 그런 어떤 용선 계약에 따라서 운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통한 계약을 개별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이라는 뜻으로 개품 운송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전기선에서 선화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이미 패키지 비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지 여행할 때 그 패키지 비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선적이라든지 양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미 지급하는 운임에 쓰인다.
지급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용선운송계약은 FI나 FIO 이런 것들을 하역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선운송계약까지 계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어떤 차이점, 뭐 몇 가지 차이점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정기선과 용선운송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은 이렇다. 거기에 따라서 정기선 운송은 계품운송 계약, 선화증권 계약, 부정기선 운송은 용선계약부 용선계약 그리고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용선계약의 형태를 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